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표 달성에 대한 제 체험에 대해서 좀 얘기해 가지고 그 체험을 들으시면 좀 목표를 달성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뭐 미천한 목표 달성이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계 추조를 조금 했는데요.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절대 어느 정도 실력 이상은 못 올라가겠다는 것 때문에 어린 시절을 참 열등감 속에서 자랐어요. 왜? 초등학교 때부터 기계 추조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은 잘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물론 뭐 워낙 선천적으로 상체 힘이 좋아가지고 뭐 철봉이나 평행봉 같은 거는 좀 낫게 했지만 하여튼 기술적으로 어느 단계 이상은 못하겠다는 거를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근데 이제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사범대학 체육과를 졸업하고 이제 체육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전혀 문외한인 테니스부가 있는 거예요. 그 학교에. 그것도 뭐 전국대회에서 뭐 항상 4강에 드는 그런 팀의 감독을 맡게 되는 거예요. 감독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심부름만 해주는 거죠. 뭐 출전비 빼주고 간식비 빼주고 뭐 필요한 물품 사주고 뭐 그렇게만 하고 게임 나가면 같이 가서 뭐 돈 계산이나 해주는 정도로 감독을 할 수도 있고, 또 저처럼 이렇게 실제로 코치처럼 코치와 같이 합류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선수를 지도하는 쪽으로 지도자 쪽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후자처럼 지도자의 길을 한번 가보자. 왜 그러냐면 제가 잘 모르고 감독을 맡으니까 이 동문들이나 뭐 선수들, 배우는 선수들조차도 저를 무시하는 경향이 눈빛이 역력한 거예요. 뭐 이 주변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거 반드시 내가 뭔가 무시당하는 것과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한번 돼보겠다고 각오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우선 테니스에 대한 지도법을 전체의 개념을 파악해야만 뭔가 가르치는 방법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때는 골프가 유행하기 전이라서 그때 제일 인기 좋은 종목이 테니스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테니스 잡지 회사만도 네 군데가 있었어요. 모던 테니스, 월드 테니스, 테니스 코리아 뭐 이런 거. 그런데 나온 거기에 뭐 테니스에 대한 조언 같은 거는 세계적 코치만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다가 기고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한 몇 년치를 다 모아가지고 아주 좋은 장면만, 좋은 것들만 다 뽑아가지고 제 백뮤직을 깔고 제 목소리로 직접 녹음을 했어요. 한 2시간 분량으로. 그리고는 밤이고 낮이고 잘 때도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틀어놓고.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니까 뭐 그거는 확실한 얘기죠. 그렇게 3년을 했더니 그리고 이제 중학교 교사에서 3년 지난 다음에 고등학교 감독이 됐어요. 근데 이 학생들은 전국대회나 4강 이상을 들어야만 장학생으로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 버는 거잖아요. 장학생으로 가면. 만약에 내가 내 돈으로 간다면 5천만 원을 들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뭐 시골에서 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4강에 들어서 장학생으로 가야만 대학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전쟁과 같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총 감독이 되고 코치도 그만둬가지고 제가 코치까지 다 역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물론 선수들은 자기들끼리 볼 대주고 하니까 뭐 거기서 벤치 코치만 좀 해주면 되는 정도였죠. 그리고 제 밑으로 코치가 6명이 지나가는 바람에 그 친구들의 그 훈련법을 다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항상 전국대회에서 4강 이상의 전적을 내게 됐어요. 특히 아주 유명한 선수가 전에 있던 지도자가 키우는 선수가 있었는데 전국대회에서 중학교 때 단식 우승을 했는데 그 선수가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전적을 하나도 못 내더라고요.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기본기가 안 돼 있어서 서브핸드 발리로 힘이 좋고 워낙 등치가 좋으니까 됐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 이상 올라가니까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치고 들어가면 다 패싱 당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구나. 두 번째 현장에서 깨우친 것. 두 번째는 되도록 어린 나이에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구나. 제가 느낀 거하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가 이 해체가 되면서 그 선수들이 우리 학교로 오게 돼서요. 잘생기고 등치도 좋고 참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 친구를 가르쳐 보니까 저와 마찬가지로 늦게 시작한 애들은 안 된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정을 들였는데도 어느 단계까지는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이상은 그 넘을 수 없는 벽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깨우친 그 테니스 잘 치는 법이 뭐냐. 당시 이제 스테프 그라프라는 여자 선수가 안드라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선수가 세계를 제패하고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죠. 그 선수가 게임하는 걸 보니까 포핸드 쪽으로 오면 한 방이 끝나는 거야. 뭐 그때는 별로 그라운드 에이스라는 건 없을 때였어요. 스트로크를 쳐가지고 상대방이 못 받게 하는 걸 그라운드 에이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테프 그라프 선수는 그냥 오면 포핸드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 이거구나. 포핸드하고 서브만 좋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연습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발령이 나서 고향으로 와서 이제 고향시의 중학교에서 이제 선수들을 스카우트했어요. 그때 당시에 재수 좋게도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초등학교 그 연합팀이 우승한 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선수를 스카우트했는데 4명이 선수 중에서 다 데리고 오지는 못했고 3명을 데리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미 소년체전에 우승을 했으니까 잘 키우면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요거를 적용한 거예요. 운동의 개념을 전체 테니스를 어떻게 하면 잘 치느냐를 내 나름대로 아주 명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서브하고 포핸드만 잘 치면 된다. 그래서 포핸드를 아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라이징 볼이 튀어오르자마자 저는 이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를 학생들한테 그걸 강제로 시키는 거 다 되더라고요. 볼이 튀어오르면 수평 스윙을 해라. 수평으로 스윙을 해가지고 강타를 쳐가지고 상대방을 밀어내고 무조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라. 사람이 없는 대로 쳐라. 사람이 없는 대로 치면 되잖아요. 테니스 뭐 단 거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놈이 알아챌 것 같으면 반대쪽으로 한 번 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포인트만 강하면 다 된다. 이걸 목표로 해가 그걸 달성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치니까 다른 학교 선수들이 그걸 흉내내는데 그 선수들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흉내낸 선수들이. 절대 될 수가 없죠. 훈련량이 엄청나게 많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하죠? 많이 하면 잘합니다. 테니스 어떻게 하면 잘하죠? 많이 치면 잘 칩니다. 그 대신 이제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저와 같은 그런 정확하게 맥을 짚을 줄 서비스 강타 딱 넣고 상대방의 볼이 짧아지면 한 방에 끝나는 것이다. 서비스 라인 근처에 떨어졌다면 그거는 뭐 백발백중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걔네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말에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훈련을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은 훈련을 했어요. 저는 포핸드만 가르쳤습니다. 사실. 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포핸드만 가르치고 지들이 게임 나가면 백핸드 쪽으로 볼을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끼리 야 너네들끼리 볼 대주면서 연습해. 백핸드는. 그럼 지들이 필요하니까 다 알아서 해요. 그거는. 그리고 백핸드로서는 결정타가 안 나니까 어차피 포핸드 쪽으로만 딱 공이 조금만 백 쪽으로 와도 볼로 돌아설 수만 있으면 그건 끝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3분의 2는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제일 많이 했는데 백보드를 많이 쳤죠. 백보드가 굉장히 빨리 오잖아요. 그러면 서브 하나 넣고 나오는 공을 강타를 20번씩 치게 합니다. 최고의 아주 풀스윙으로 20번이지 뭐 살살 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3명 이상. 그 제가 가르쳐 보니까 선수 2명 이상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구 감독이 코치가 뭐 30명, 20명씩 데려다 놓고 훈련시킨다? 절대로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개인 코치가 있어도 될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니까
중학교 때 2학년 때 올라가니까 그렇게 아무리 쳐도 중학교 때는 1년 차이가 정말 엄청나게 키 차이 나고 심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그때 박원철하고 송형근이라는 선수가 아주 유명했는데 걔네들한테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단식에서. 근데 복식은 연령별 대회에서는 뭐 결승에서도 6대0, 6대1 뭐 이 정도로 이게 왜 우리가 워낙 패싱이 좋으니까 포인트가 워낙 강하고 발밑으로 팍팍 치니까 뭐 도저히 게임도 안 됐는데 그리고 이제 중3이 됐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88 올림픽 다음 해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국력을 많이 낭비했다 그래서 소년체육대회가 없었던 시절이야. 그때 재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여튼 소년체육대회는 우리가 무조건 우승할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3명의 선수 데리고 나갔죠. 게임에. 그 종별대회. 제일 그 장충 테니스 코트에서 했었는데요. 거기 나가서 우리 선수끼리 결승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큰 인생의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 그걸 이뤘어요. 중학교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거기서. 중학교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거기서. 우리끼리 결승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너무나 허망한 걸 느낀 게 내가 우승, 준우승을 시켜도 누가 막걸리 한 잔을 사주나 학부형이 찾아온 사람이 있나 시골 애들 데리고 가서 전국대 우승을 하니까 서울에 있는 중학교 학부모님이 나를 좀 보자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날 지금 왜 뭐 우리 학부형도 아닌데 왜 날 보라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하여튼 저 점심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요. 그때 뭐 한정식집이라는 건 전 생전 처음 가봤어요. 그때. 근데 한정식도 보통 한정식집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이제 소나타가라는 차가 멋진 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인데 그 차에 탁 태우더니 그 어디 갔는데 영국 신사 같은 영국 그 군인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커브만 틀으면 한 사람씩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는 곳이에요. 그런 데를 데리고 와서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그 사람 얘기가 뭐냐. 제가 건축업자인데요. 아주 대박이 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긴 벌었는데 우리 아들이 테니스를 좀 잘 치게 하기 위해서 코치를 3명이나 썼다는 거야. 아침 코치, 새벽 코치, 밤 코치까지 써가지고 그리고 학교는 학교 또 코치가 있고 이렇게 4명의 코치가 돌아오면서 우리 아들을 가르쳤는데도 우리 아들은 전국대회 4강에도 못 드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가지고 애들이 둘이나 결승 그것도 우승 준우승을 시켰느냐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아들을 데리고 한번 갈 테니까 게임 좀 한번 붙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한번 붙여드리고 근데 그 선수가 우리한테 와서 몇 게임을 하고 간 다음에 4강이 들었어요. 정말로 전국대회에서 4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운동이나 뭐든지 고수를 찾아다닐 줄 알아야 됩니다. 고수를 찾아다닐 줄 알아야만 되고 어린 나이에 시작해야 되고 많이 치면 잘 친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쉬운 말 같지만 명상도 많이 하면 잘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이 집중하면 잘하게 돼요.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허망한 감을 느껴서 지금은 제가 명상으로 진정한 진리를 찾아야 되겠구나. 인생에 태어나기도 어렵고 그렇게 어려운 인생에 태어나서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은 정말 진리를 찾는 것이구나 해가지고 명상으로 들어오고 명상을 열심히 하는 쪽으로 지금은 수행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님이 하신 교리가 있어요. 스승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이치가 있는데 많은 말씀을 하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말씀만 다 모아가지고 그것도 역시 녹음을 했어요. 원더풀 데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쫙 배경으로 깔아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도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늘 들어 차에도 타고 뭐 멀리 가면 늘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10년을 하고 나니까 스승님이 말씀하신 거 저거는 스승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저건 그 상황에 따른 것이다 뭐 이런 걸 알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좌우지간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겠는지를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행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수행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스승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좀 알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제 띄엄띄엄 어떤 법문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오해하게 돼요.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전체 이분이 스승이 하신 말씀은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은 여기에 해당하고 이 정도 여기에 속한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뭐 세상이 뭐 어떻게 되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거는 2500년에 부처님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삼계가 화택이다. 불타는 집이야. 언제? 내가 숨 들으셨다가 내쉬지만 못해도 죽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사실 항상 불안한 존재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 신의 축복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를 말씀하신, 그렇다면 스피노자가 말한 대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그대로 또 천국을 같이 가요. 그래서 마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당장 내일 죽는다, 당장 5분 뒤에 죽는다 하더라도 명상해야 됩니다. 신을 알아내려고 하고 사랑과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긴 얘기, 제 자랑이 너무 많았나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